자, 그러면 단계별로 이제 상임운동의 이제 진행 과정을 좀 볼게요. 자, 1단계 보면 민족 대표자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시위가 점화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천도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당시 독립운동의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을 내걸고 다른 종교와 연결해서 이제 뭐냐면 어, 독립선언서를 이제 뭐냐면 작성하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이 독립선언서예요. 예. 오등은 이에 조선의 독립공인과 조선의 자주임을 선언해라. 요 한 문장 좀 앞에 있는 문장 좀 외워두세요. 요거 여러분들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배워두셨겠지만 요거 예전에 기초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학생의 민족 대연합전선이 구축됐다. 근데 참 여기서 잠깐 유림들은 이제 참여가 미비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3.1 운동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데 최남선이 이제 복문을 작성하고 이때 공양 3장의 항요가 작성해서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뭐냐면 이렇게 서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독립운동 방향은 외교론에 입각해서 이제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탑골공원에 가갖고 학생들 대표와 함께 이제 같이 그 뭐냐면 그걸 선언하려고 했는데 거기 만약에 이제 탁골공원에 가서 같이 선언하면 민중들을 주도했다 해갖고 범죄 형량이 더 늘어날 거니까 그걸 걱정해가지고 태화관에서 낭독했죠. 태화관은 그 당시 유명한 음식점이에요. 예, 망실 요리 음식점이라서 거기에서 낭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기 경찰서에 연락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낭독을 했으니까 잡아가 달라.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와갖고 이 사람들 체포 갔어요. 이렇게 태화관에서 낭독하는 거는 그냥 벌금 정도 내면 되지만 여기 탁골공원 가면 좀 감옥살 징역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던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욕을 되게 얻어먹죠. 그 태화관에 낭독하고 나서 탁골공원에 가지 않고 일본에 전화를 해갖고 일본 경찰서에 전화해갖고 그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잡아가 달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나중에 욕을 얻어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민족 대표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지만 초기 주도권을 포기하고 조직적인 지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학생을 비롯한 일반 민중들이 주도권 행사를 했다는 거. 이거 이때 참여했던 뭐 33인들 상당수가 나중에 친화됐죠.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2단계를 볼게요. 2단계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탁골공원에서 민족 대표 올 걸 기다렸는데 이것들이 안 온 거야. 그래갖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탁골공원에서 이제 선언문을 낭독했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자, 그래서 전국 도시도 확산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했다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제 확산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기차 그 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철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3단계를 볼게요. 자, 2단계까지는 도시 중심이었죠. 이때까지는 아직 비폭력을 유지했는데 3단계 들어가면서 양상이 달라져요. 이 농촌까지 확대되는 거야. 농촌까지. 농촌의 상간벽지가 확대됐고 그때 1910년대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벼품종 개량 등등 해가지고 농민들 불만이 누적돼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삼명운동이 일어나니까 종전의 어떤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비포 뭐 폭력적인 방향이 선회되게 돼요. 그래서 면사무소라든지 형병주재소, 친해주주들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누님께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화학당의 학생이었다가 나중에 고향인 천안에 와서 만세 시위를 주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활동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단계는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국외로 확산되죠. 만주에는 이제 뭐냐면 무호독립선언 때 그 시위가 확산되지 않았지만 이때 이제 3.1 운동 때는 시위가 확산됐다. 예, 서간도, 용정, 훈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시위가 확산됐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주위에 적어놨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노령 간도 지역.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지역 등등 그 연해주 지역이죠. 연해주 지역에서도 뭐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때 만주나 연해주 지역의 무장 독립투쟁 단체들이 그다음에 국내 직공 작전을 개시해요. 1920년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3.1운동에 자극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개시했다. 그 과정에서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죠. 그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 요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국내 진입작전은 최종적으로 운동의 목표를 파리 강화에서 한국 독립운동 문제를 상정해 두었고, 왜냐면 이렇게 이제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이제 막 이렇게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활동하면 이게 이제 신문지상에서 막 떠들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슈화 될 수 있고, 이걸 이제 파리 강화에서 그 이슈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주겠다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논의가 없었죠, 실질적으로는. 하여튼 이를 위해서 국내에 무력 시위를 진입시켜 국내를 반란지로 만들고 열강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열강으로부터 공식적인 고정단체로서 받을 수 있는 항적 공화 정부를 국내에 수입하는 문제까지 논의했다. 자, 이런 계획은 꼭 실천 옮겨 3월 하순부터 각제 무장 시위 운동이 이루어졌고, 무장 세력의 국내 진입을 위해 1만 명의 결사대 모집과 군사훈련, 총기 구입, 피복 제조 등이 이루어졌다. 그들의 계획은 이후 통일적인 방향을 이루지 못했지만 8월과 9월경부터 각 단위 부대별로 군사력이 편성되어 국내 진국 작전이 개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연해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에 시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 국민의 그 명의로 각국 영사관 등의 선언서를 배포 가두시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 국민회에서 이제 미주 동포 전체회를 개최하고 그 12개 결의문이 채택되고요.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 개최했고, 자, 일본에서는 도쿄 유학생 및 오사카 학생들이 오사카 동포대 만세 시위가 전개됐다.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유림단 사건이 일어나요. 유림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부가 좀 참여했어. 그래서 파리 장소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때 이제 일제가 탄압을 하는데 만세시 궁중에 무차별 사격을 하고, 그 유명한 제암리 학살 사건이 나죠.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국제적 비판을 많이 받게 돼. 예. 제암리는 하성군에 있죠. 그 마을 사람 30명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한 후에 학살을 시켜버린 거야. 다 문을 다 걸고 학살시켰는데, 그때 이제 일본군들이 좀 약간 이제 페이크 같은 그 정보를 얻고 있었어. 왜냐면 그 당시 민중들이 교회 목사의 선동하에 3.1운동을 한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암리에서 그 학살 사건이 일으켰는데, 이게 원래는 철저하게 보도 통제가 됐어요. 근데 외국인 기자가 와갖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이걸 뭐냐면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신문에 알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돼.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항상 이제 조선인들은 뭐냐면 그 일본의 통치에 만족하면 행복하게 산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조선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애들이 이렇게 제한미 학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국제연이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정치를 할 수 있는, 문화 정치를 이제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이렇게 전환되는 어떤 배경이 일어나게 되죠. 3.1운동과 제한미 학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3.1운동 이후에부터는 이제 완전히 정치 체제가 복벽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로 넘어가요. 예, 공화주의. 그 양반들이 상대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공화주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복벽주의가 제 했던 것도 고종이 있었기 때문에 복벽주의가 됐거든요. 근데 고종이 죽었잖아.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의 방향이 공화주의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3.1운동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봤고, 저기 보면 3.1운동 역사적 의의를 볼게요. 3.1운동 역사적 의의도 나올 만한데 안 내더라고. 그래서
3.1운동하고 뭐 역사적 의의, 가정 이런 게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수능이나 한능검에서는 자주 언급돼도 인거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거족적인 항일 독립운동이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 민족이 계급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일본 제국주의의 공동의 적을 인식했다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일본 애들이 좀 각성한 거야. 다 적을 만들 필요 없겠다. 그래서 일부 소수파들을 그냥 소수를 친일파로 만들어 가지고 이 친일파를 통해서 다수를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이제 나중에 문화 통치 시기 때 친일파 양성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자, 그다음 공화주의 운동이다. 국민 주권주의 국가를 설립하는 공화주의 운동이었고 통일적인 지도부의 필요성과 공화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공화제의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되었죠. 무장 독립 전쟁 노선이 본격화됐다. 그래서 3.1 운동에서 평화적 시위 방법에 좌절은 무장 독립 투쟁의 어떤 필요성을 전가했고 만주에 준비되고 있는 독립 전쟁에 불을 당겼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국내 진공 작전들이 이제 많이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투쟁세력들에게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뭐냐면 좀 어그를 끌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3.1 운동은 노동자 농민들의 각성을 촉진시키죠. 예전에는 주로 엘리트 위주였어요. 예. 그래서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엘리트 위주가 아니라 대중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예. 노동자 농민들도 참여해서 민족운동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점점 이제 그 1920년대 조직들은 대중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독립운동 조직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회주의 사상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민족해방운동의 분수형 의미가 있는데 그 3.1 운동을 일종의 거대한 호수로 이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여러 운동 방식들이 3.1 운동에 모아서 다시 이제 합산이 돼갖고 이게 바뀌어지죠. 그래갖고 이제 사상적인 보면 두 가지로 나누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3.1 운동 이후에. 근데 민족주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로 나가게 되고 방법론에서는 이제 또 외교 독립론, 뭐 그다음에 무장 투쟁론, 그다음에 뭐 실력 양성론, 자치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방향들이 하나도 3.1 운동을 통해서 합쳐졌다가 다시 3.1 운동 이후에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제 통치 방식도 변화를 일으키죠.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무력만은 이제 한국인들 독립운동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포괄적인 무단 통치를 포기하고 문화 통치를 표방했어요. 그때 이제 문화 통치라는 말은 다 일본 애들이 쓴 거야 이것도. 그 당시 일제 시대 일본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였어요. 그때 잘 썼던 것이 문화, 클래식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나 클래식 같은 이런 말들을 이제 합쳐갖고 문화 통치라고 했거든요. 데모크라시, 뭐 문화 이런 말들이 많이 썼죠. 자, 일본에서도 또 그 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무단 통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되게 많았어요. 이 무단 통치 군부에서 이제 뭐냐면 주장한 거거든요. 안 되면 두들겨 패야 된다. 뭐 그런 논리야. 지금도 학교에서 그런 논리를 이제 주장한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예. 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주장하니까 일본의 자본주의 세력들은 한국에 진출하려는데 이 무단 통치가 걸림돌이 된 거야. 왜냐면 이 무단 통치가 좀 사회 분위기가 공포스럽잖아. 근데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물건을 어떻게 갖다 팔아?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이전부터 좀 약간 유화 정책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 무단 통치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 어떤 발전이나 그 일본 자본의 진출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결국에는 하여튼 3.1 운동 계기로 해서 이렇게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군부가 주장한 무단 통치를 차단시켰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통 그 예전에는 육군 대신들이 왔거든요. 육군 장군들이 왔는데 좀 상대적으로 유효한 해군 장교들이 왔어요.
예, 사이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화 통치를 했죠. 그리고 세계사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이 전 세계적 약소 민족의 해방 운동을 대우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고 1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국가의 식민지에서 이러한 최초의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중국의 오사 운동과 인도의 반영 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중국이나 뭐 인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인정하죠. 한국사 쓸 때는 이거 쓰시면 되는데 중국사는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자, 동해운동에 새로 분열해 갖고 아까 전에 뭐 이념적 사회주의 민족주의, 민족주의도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 그 노선에 따라 이제 참전론, 투쟁론, 그다음 외교론, 준비론, 자치론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중심축이 명망가에서 민중을 중심으로 변화했다. 예. 이때 민중이라는 의미는 초계급적인 의미죠. 일제와 대응하는 모든 계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내용은 지금까지 기출문제 많이 나왔죠. 예. 아마 이제 여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예.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내용을 좀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설립 배경을 보면 이제 신한혁명 때 대동단결 선언에서 그걸 내세웠죠. 통합적인 가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국민주권론에 입각해서 운동기구의 결성을 촉구했고요. 조직적인 체계적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통일된 지도부 형성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계기로 해서 설립됐죠. 3.1운동을 계기로. 자, 그래서 그때 이제 3.1운동 이후에 그 1919년에서 3월달, 4월달까지 그 우리가 이제 알려진 그 임시정부 외에도 거의 7개나 8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여기 한 8개 정도, 예. 그 노령의 대한국민회의 노령은 그 연해주 지역을 얘기해요. 상하이 임시정부 뭐 이렇게 쭉 8개 있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정부가 3개가 있죠. 예. 국내 한성정부고 그다음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이렇게 있는데 국내 한성정부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페이퍼 정부, 예. 종이 쪼가리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주도층은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대한국민회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계 정부가 이제 하나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인정의 위치 문제 가지고 이제 뭐냐면 좀 갈등이 나요. 인정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갖고 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파 얘네들은 임시정부를 어디에 두냐면 당연히 상하이에 두자. 외교하기 편하다. 그런데 대한국민회는 아니다. 연해주나 만주로 가자. 독립운동 무장투쟁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더 편하다. 근접되어 있잖아요. 바로 강만 넘으니까 압록강 두만강 넘어가면 바로 한반도니까. 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좀 볼게요. 자, 보충자를 보면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상하이 중심론과 무장투쟁을 중시하는 만주안이 대립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옥신각신하다가 상하이 안이 채택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운동의 계기로 독립운동의 조직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정부들의 통합을 도모했다. 이때 무장투쟁파는 지리적 근접성과 동포들이 다수 거주함을 들어 만주안을 주장했다. 결국 연해주의 이동희 세력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지지하면서 상하이 정부에 수립되었다. 자, 그래서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대체 외교 노선을 선호했는데 당시 일본이 매우 강성하기 때문에 무장투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강대국과 외교를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선호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나라 외교관이 몰려있던 중국 상하이, 중국 상하이는 외교관이 많이 몰려있죠. 임시정부에 두자고 주장했다.
그래서 상하이는 여러 나라의 조기가 설정돼서 있어서 중국의 압력이나 일본의 간섭에 미약했다. 그래서 요게 두고 여기에서 이제 상하이안을 주장했던 안창호의 제안과 그 뒤에 문창 그 만주안을 제안했던 문창범의 제안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읽어 보시고요. 결국에는 이동의 양보로 상하이안이 채택되죠. 그러면 이제 구성을 보죠. 이 구성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요때 이제 구성을 보면 법통은 일단 한성정부를 계승해요. 법통은. 그래서 한성정부 인사했다 내각을 구성하고 한성정부 제도를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입법기관은 국민회의에서 이제 흡수하고 그리고 장소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설치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동희라는 사람이 한인사회당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동희가 이제 참여하면서 요 뭐냐면 임시정부는 좌우연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좌우연합적인.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회의를 정부를 흡수하면서 국민회의 정부를 흡수하면서 입법기관이 형성되었고 한성정부의 법통과 인맥을 계승하여 행정부를 조직하여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내각과 의정을 구성하여 형성된 단일정부에 대한 단일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한국 최초의 공산주의 단체였던 한인사회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자 임시정부는 출발부터 제한적이긴 하지만 좌우연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자, 임정체제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국제는 이제 민주공화국 정부 형태였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의 왕족을 추대하고 국가를 세우자는 복병론이 최초 폐기됐고 국민주권 사상이 현실적으로 뿌리내리됐다. 3.16 계기도. 그래서 국가 이름도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죠.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아니라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적고 했다는 거. 그래서 그때 뭐 조선을 할 것이냐 국호를 대한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하자. 그래갖고 이렇게 의견이 제시해갖고 대한으로 하고 대한제국이 아니라 민국이 된 것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해서 공화국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 자, 체제를 보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동희가 국무총리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내각 책임제를 조충했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요소가 상당히 강했어요. 네. 특히 의정원의 권한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 의정원과 내각 책임제가 의정원 권한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런 방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승만이 대통령을 세웠던 이유가 한 가지 돈 때문에 돈. 이승만은 이제 얼굴마담으로써 좀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회에서 이제 재정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제 세우면 돈을 많이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되게 적게 갖고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을 했어. 그리고 이승만이 임시정부가 세워지자마자 오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이제 임시정부 세우고 나서 6개월 뒤인가 한참 뒤에 미국에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하물스톤에 보면 그 간짝을 신어 놓은 게 있거든요. 중국인 그 애들 죽으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뭐냐면 묻히려고 그 간을 많이 신었어. 거기 시체들을. 예. 그래서 시체가 있는 간짝이 같이 숨어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활동하다가 실제로 뭐 몇 달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 갔어요. 그때 이제 이승만에 대한 공격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내포치고 간 거야. 예. 도중에 간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이승만이 여기 잠깐 들어오기 전에 주도 누가 주도를 했냐면 이동희가 주도했어요. 이동희가.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예국개몽론, 그러니까 예국공론, 외교 독립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이 사람은 무장 투쟁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그 임시정부 초창기 때 주도 세웠던 이동희 계열이기 때문에 무장 투쟁론을 뭐냐면 강조했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근데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잠깐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뭘 주냐, 외교 독립론이세요. 기조가 초창기 때 무장투쟁론에서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 요때 이제 바뀌게 되죠. 예, 그 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초창기 때는 무장투쟁론과 이런 것들이 중심했지만 나중에 이승만이 들어서 외교 독립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이제 행정기관이 국무원, 입법기관이 임시위정원, 그 다음에 사법기관이 법원 이렇게 구성이 됐다. 법원은 나중에 뭐 없어지고 또 있어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다음 심화법 공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지도체제 변천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왜 없냐? 네. 여기 갑자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집어넣는데 뒤 빠졌나?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좀 볼게요. 요게 예전에 17년도 기출문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뺀 건데 이거 추가를 해야 되겠네. 자, 요거 이게 지도체제 편찬. 자, 거기 이제 5번에 거쳐서 개헌을 했어요. 임시정부가. 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는데 1차 개헌회부터 5차 개헌까지 했는데 1, 2차 개헌 때는 주로 상해에 있었던 거죠. 3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당 정부와 함께 계속 이동했던 시기고, 그래서 4차, 5차는 준경식이죠. 그래서 국민당 정부하고 같이 이동했다 보시면 돼요. 여기 3차부터는. 자, 1차 개헌 때는 한성 정부의 그 행정지를 계승해서 대통령 중심이었고, 그때 이승만이 그 당시 한성 정부의 어떤 이제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웠죠. 이승만이 그 당시 이제 처음부터 대통령제를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국무총리제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이 끝까지 다시 대통령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 세웠어. 예. 그래서 한성 정부 때 대통령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정관 한성부 그 정부에 이어가지고 이승만이 또 대통령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좀 해야지 국내적으로 뭔가 좀 위신이 있을 수 있고 또 외국과 상대할 때 뭔가 좀 간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된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에 대해서 그렇게 뭐냐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임시 이종원이 항상 견제를 하고 있었어. 이 사람은 좀 독재를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지위보다는 한성 정부의 어떤 총재직 집정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 걸맞는 그 지위를 훨씬 더 고집을 했어요. 임시정부 대통령보다는 한성 정부의 어떤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다. 대통령직을.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근데 이게 나중에 탄핵의 원인이 돼요. 예. 왜 이승만을 탄핵하면서 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하지 않고 한성정부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냐, 이것 때문에. 자, 하여튼 이건데, 그래서 이승만이 탄핵하고 나서 그때 2차 개헌이 하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이제 지도가 되는데, 그때 이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약간 불안전했어요. 그때 이제 뭐 5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때 3차 개헌을 해요. 그래서 3차 개헌을 할 때는 뭐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내 여러 세력들이 민족 유일당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권을 위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거기에 참여했어요.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나중에 민족 유일당이 만들어지면 임시정부 정권을 모두 거기에 넘긴다는 측면에서 3차 개헌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때는 정부의 권한이 약해지고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주로 임시위정원의 중심으로 뭐냐 정부를 이끌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 집단 지도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집단 지도체제는 이 3차 개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민족유일당 운동의 어떤 통합운동은 좀 별개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앞에 국무령 중심의 어떤 내각 책임제가 좀 불안전하니까 이걸 이제 좀 강력한 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무위원 중심의 지도 체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제 국무형 중심의 이제 집단 지도체도 바뀌었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 잠깐 볼게요. 예. 여기 내용 보면 자, 여기 보면 1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이승만이 국정을 총괄했는데 그 대통령 중심제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 1925년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이때 국무정으로서 이동영, 이상용, 홍진, 김구 등 여러 인사들이 자주 교체됐고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2년 뒤 3차 개헌을 통해서 그 국무위원 중심의 집권 체제가 완전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분은 이제 이 국무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들 그다음 좌우합작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2차의 국무령 중심의 어떤 내각 책임 지도제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걸 바꾼 거예요. 예. 그다음 유일당 운동이 반영돼 갖고 이당 치고 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가 도입됐고요. 그래서 상해 촉성에 임정 국무위원회 전원 참여했고 그때 주석제가 대두됐어요. 주석제는 그냥 그때 강력한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고 국무위원을 여러 국무위원들을 주재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자 역할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4차, 5차 개혁 때는 좀 달라졌죠. 4차, 5차 개혁 때는 이때는 임정이 저쪽 중경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항일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중일 전쟁 시기였죠.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석 체제 집단 종전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주석 지도 체제로 바뀌어요. 김구론이 바뀌죠. 이때 주석은 3차 개헌 때 주석보다 권한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오늘날 대통령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4차 개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때 임시 위정원보다는 그 정부의 기능 그러니까 이제 행정원 임시 위정부보다는 그 당시 이제 뭐죠? 아 기억을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국무원이죠, 국무원. 행정부 국무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임시의정원보다는 국무원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5차 개헌 때는 이제 김규식이 맞죠. 이 김규식이 이제 그 당시 맞는데 민주혁명당 계열이죠. 이들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주석직을 설정해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심판원 조항을 집었는데 요건 법원이에요. 원래 이제 2차 개헌 때 사법권 조항이 폐지되는데 5차 개헌 때 다시 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 배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람들 배신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법권 권한을 더 추가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우영대와 강북권 편입 위에 김구와 김규식 신임으로 좌우합작 연합을 구성했다. 예,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한국 체제를 만약 꾸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은 나중에 일제 패망을 대비해갖고 돌아갈 생각하고 돌아갈 걸 생각하고 이제 그 체제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개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3차 개헌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3차 개헌. 개헌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시정부 활동을 볼게요. 임시정부 활동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일단 임시정부는 비밀행정 조직을 운영했는데 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라 안팎의 한일 세력과 원활한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영통지역 교통국을 수립했다. 그래서 영통지역 교통국인데 자 영통국 국칭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서울 중심으로 이제 있어요. 서울.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가 강동이죠. 안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던 것이 영통제야. 그래서 영통제는 서로 연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북서지방은 한경도나
평안도나 항해도, 서울 지역을 연결시킨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총판, 동판, 국감, 군감, 명감들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정부 문서와 명령 전달, 정보 전달, 독립운동군 운동 자금 모집 등을 관장했다. 예.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국은 그 임시국 통신기구야. 통신기관이야. 그래갖고 이제 정보 수집 분석 및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통제 근거에 갖고 있는 거예요. 영통제가 있으면 중요한 요충지 교통국을 뒀어요. 교통국을. 그리고 제일 큰 마지막 종착적 교통국이 이 단동에 있는 거예요. 단동, 그 당시에 안동이라고 했죠. 그 안동에 보면 이동양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양행이 있는데 이동양행에서 이제 주로 뭐냐면 요걸 간장했죠. 여기 안동 교통국이 이제 그 중심을 해갖고 이동양행에서 이제 그걸 총 간장을 했는데 그 이동양행이 이제 그 회사인데 이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조지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일랜드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걸 보고 조선도 일본의 지배를 받으니까 추군지심이 발동했는지 우리를 되게 도와줬어요. 이종양이 그 조지쇼 사장이. 그래갖고 이종양행에서 이제 보통 군자금을 모집해갖고 이종양의 배를 타고 상해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군자금을 전달했죠. 교통국가 그 다음에 영통제에서 모아둔 돈을 이종양행이 어떤 그 뭐냐면 배를 타고 상해에 가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국내 진입할 때도 이종양의 배를 타서 상해에서 단동을 간 다음에 이렇게 철도 이용해서 국내에 진입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영통제와 교통국이 장기간 운영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딱 1920년에 발각이 되죠. 결국에는 이 영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되면서 뭐냐면 독립운동 자금의 어떤 돈줄이 끊기게 돼요. 예.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큰 이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자금줄이 끊어지면서. 예. 자, 하여튼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서 또 하나가 이제 애국공채를 발행해서 의원금을 거뒀다는 거. 그 다음에 만주의 이종량이가 부산의 백산사를 통해서 군자금을 조달했다. 네. 백산사회와 군자금을 통해 그 백산사회를 운영했던 사람이 안희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독립운동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활동을 볼게요. 외교 활동. 자, 여기 보면 이제 크게 그 독립운동 그 임시정부가 초창기 때는 무장 활동을 했죠. 독립전쟁이 입각해서. 근데 이승만이 들어오면서 외교 활동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외교 활동은 그 임시정부의 주된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교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 상대국과 상대해 가지고 일본의 압력을 행사해서 독립을 깨하려고 했던 사람들 활동이 외교 활동이죠. 그래서 이제 파리 강화이나 워싱턴 회의,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으려 했고 국제연맹에 가입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파리 위원부의 김규식, 구미위원부의 이승만, 한국통신부의 서재필 등이 설치 외교 활동을 했는데, 활동 내용을 보면 자, 파리 강화이나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 회의의 대표를 보내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알리려고 했다. 그리고 만국사회당 대회 대표를 파견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때 스위스 제네바에 열린 인터내셔널 회의에서 조성왕이나 이강용을 파견했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별로 도움은 안 됐어요. 이게 결과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결과 쓸데없는 것도 적어놨는데 전반적으로 실패했다. 워싱턴 회의나 뭐 파리 강화이나 뭐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외교 독립에 실패해서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을 비판하면서 그 새로운 어떤 독립 방안을 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이 결과가 좀 왜 여기다 적어놓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하버스크에 이제 한인사회당을 주도해 갖고 이게 이제 이동이죠. 이동희가 소련으로부터 엄민의 코미테로부터 돈을 빌려왔어. 그래서 40만 루블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레닌이 준 40만 루블을 이동희가 그걸 이제 뭐냐면 가지고 있지 않다가 아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동희의 그 비서가 이 돈을 다른 데 유용을 해버려. 횡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임시정부에서 문제가 된 거야. 뭐냐면 이제 아니 레닌이 40만 루블 줬는데 이동희가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줘야 되는데 왜 가지고 있다가 그 비서가 횡령을 했냐. 그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이동희 입장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동희는 임시정부의 뭐냐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면서도 한인사회당의 당수예요. 그리고 레닝이 돈을 준 거는 임시정부에 준 게 아니라 이동희가 속했던 한인사회당한테 돈을 준 거야. 레닝 입장일 때는 그러니까 이동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비서가 횡령했다면 그 이동희하고 그 비서의 문제인 거지. 너희들 왜 임시정부가 가담을 하냐? 그건 너네들 왈가왈부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희가 그 돈 문제 갖고 싸우다가 안 돼갖고 열받아갖고 그냥 나와버렸죠, 임시정부를. 예.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무장활동 관련된 그 내용 볼게요. 요거 예전에 19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는 외교를 비중을 뒀지만 독립전쟁 연대를 뒀다. 요게 원래 독립전쟁이 처음 했다가 이제 나중에 외교로 바뀐 거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창기 때 그 외교를 주장했던 이승만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죠.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실제로 이제 임시정부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동인데, 이동희가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고 다른데도 이제 우리 임시정부를 무장투쟁을 바꿔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남만구 직할군대로서 남만주의 직할군대에서 1920년도에 강복군 사용구 강복군 총용을 돕고 1923년에 육군 주만 참여부를 두고 무장투쟁을 전개했으며, 그 다음에 서로군전소, 북로군전소는 유독한 독립군을 국무산하로 편제했다. 그래서 1920년대 만주에 활동하고 있었던 기존의 독립단체들 통합해서 이런 식으로 북로군전소고 서로군전소로 해갖고 편제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기존의 독립군들을 이제 편제한 거고 임시정부 직속의 독립군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거는 독립군을 직접적으로 갖게 된 것은 후에 이제 강복군 때죠. 1940년대. 그 다음에 만주나 연해주 독립군 단체를 직접 통하지 못했으며 서로 군전소나 북녘군전소를 국무사는 편제했으나 그 영향이 적었다. 형식적인 편제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무장투쟁론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배워두세요. 그 부분도.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리고 실패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금 쪽에 끊긴 도 있어요. 무기를 살면 자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요거 했는데 군사활동 내용을 좀 제가 밑에 보충제도 좀 정리했는데 연통지역 교통국 붕괴 인력과 자금이 부족됐다는 거. 예. 그리고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 세력들이 자유시 이동 및 해산을 했다는 거. 이건 뭐 또 관련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제 미국의 비행사 양성이면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자, 임시정부의 주 내용은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 외에도 문화활동이 있어요. 자, 이 문화활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92년 기출문제. 그래서 교육과 문화활동 보면 교육과 문화활동 독립신문을 발간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이강수가 주필을 해갖고 주요한 기자도 하는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아이고. 이강수가 나중에 번전했지만 이때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주필이고 주요한이 이제 기자가 되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간지 역할을 했죠. 그래서 독립신문을 간행해서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내에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알렸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편찬서를 줬죠. 사회편찬서 내용을 좀 잠깐 여기도 볼게요. 사회편찬서는 그 일제 조선사 편수회를 대응해서 이강수와 안창호 등이 설치했고요.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했고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독립 요구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국제연맹의 한민족 자주 독립의 어떤 자주성을 구명했다는 거. 또 사회편찬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박은식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발간했어. 한국통사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발행했다. 자,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을 보면 또 교육사업을 보면 초등과정 인성학교를 돕고 그 다음에 중등과정 3.1중학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했죠. 상해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독립신문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립편찬서 관련된 내용 쭉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임시정부 실현과 재정비를 볼게요. 1920년에 교통과 이제 연통제 조직이 일제 발각됐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갈등도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 당시 이제 돈 문제, 그다음에 코미테를 줬던 40만 루블 둘러싸고 이동희와 이제 그 임시정부의 대립 갈등이 있었죠. 예. 자, 이제까지 이제 외교 활동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앞에 워싱턴에 일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등등해서 가서 외교 활동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그러니까 외교 활동에 대한 무량 투쟁론자의 비판이 거세졌고 게다가 이제 이승만이 윌슨에게 일본 대신 국제연맹 우리를 통치해달라는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낸 일이 밝혀져.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이제 3.1운동 전이에요. 예, 3.1운동 전보다는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게 이제 미국에 알려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3월 3일인가 아닌가? 여기 1919년 2월 달인가? 잠깐만, 맞 1919년 2월 달이네.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 이승만이 윌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치하기 힘드니까 국제연맹이 우리를 통치해달라는 위임 통치 천원서를 이제 보낸 건데 그때 이제 윌슨이 무시했죠 그걸. 그리고 나서 잊혀졌어. 그러다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임시 대통령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가 이 사실이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신채호와 박용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조의 그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그 임시정부 안에서는 도저히 무슨 운동이고 나발이고 안 된다. 임시정부를 해체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따로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 해체 여부를 둘러싸고 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국민대표 회의를 만든 거야. 국민대표 회의는 임시정부 밖에서 임시정부의 해체 논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예. 국민대표 회의.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돈 문제, 이런 것도 겹쳤고요. 그리고 레닌이 이제 소비에트 정부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면서 임종의 개조를 요구했고요. 베이징에 군사통일 주비회를 설치하고 이승만과 상하이 임시정부의 불신앙을 결의하고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 결국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됐죠. 예, 임시정부 노선 갈등을 둘러싸고 그 대표회의가 이제 소집됐는데 국민대표회의는 이제 임시정부와 그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논하지 않고 임시정부의 밖에서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의 해체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 국민대표회의야.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3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꼭 외워주세요. 자, 국민대표회의는 크게 이제 2가지 의견이 있었죠. 창조파, 개조파. 네. 그 외에도 유지파가 있었어요. 유지파.
김구같이 그대로 유지하자. 근데 이거는 제껴두고, 자, 창조파와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임시정부의 한계성을 지적한 거야. 일단 임시정부는 말이 정부지 통치할 대상도 없고 그다음 지역도 없잖아요. 보통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뭐예요? 국가의 3대 주권이 있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인민이 있어야 되잖아. 통치와 인민. 근데 주권은 있어. 이건 주권은 어차피 간접적인 거니까 있는데 영토와 인민이 없는 거야. 이걸 국가라고 볼 수 있냐 임시정부를. 그래서 정부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창조파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를 그냥 해체시키고 그냥 임시정부 바깥의 조직인 국민대표회의를 최고기관으로 만들자. 그리고 외교 독립을 비판하고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르치크파 공산당이나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얘네들은 이제 임종의 어떤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이죠. 임종은 3.1운동 이후에 생겨난 여러 단체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했던 입장이고. 근데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임종이 비록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임종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개혁을 통해 개선하자는 거야. 그래서 임종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임종의 문제는 국민대표회를 보완하자. 그래서 안창호를 중심으로 서구파와 기우파 일부, 그다음 서간도 독립단체, 상해파 공산당 등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임시정부 법통령을 주장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유장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장현은 이제 이동희 다음에 이제 사람이에요. 이동희는 이미 돈 문제 때문에 날라갔고,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이런 개최해갖고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다. 창조파하고 개조파, 그다음에 형상유지파도 있었죠. 네, 이동유와 김구.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결국엔 제대로 협상이 안 됐죠. 그 개조파가 탈퇴하니까 창조파만 남아서 연해주에 이제 한 정부를 조직했고, 예, 임시정부 다른 조직을 만들었고 이것도 금방 해체돼요. 소련 정부의 국외 퇴거 요구를 위해서 새 정부 수입이 좌절됐다. 연해주 갔더니 너네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해갖고 이제 결국에는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조파 나가고 창조파도 나가버리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이승만도 꼴 보기 싫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동희도 돈 문제 때문에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소수의 형상 유지파들만 위주로 명백을 유지했는데, 그때 이제 임시정부를 지켰던 사람이 김구죠. 이 김구.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 그 의의를 보면 이 대한 그 국민대표회의는 의의는 이제 여기 의의는 3.1운동 여기 잘못된 게 좀 약간 그러네. 임시정부 의의죠. 임시정부 의의. 네, 임시정부 의의를 보기 전에 잠깐 그때 당시에 노선 변화, 그러니까 노선 갈등을 좀 볼게요. 이 노선 갈등이 안 적혀 있었고, 자, 임시정부의 안에서 이제 국민대표회의 열었던 게 노선 갈등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시정부 안의 노선 갈등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통해 강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심의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외교적 노력의 성과에 따라 민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 일환으로 임시정부 이전에 미국 정부의 국제혁명에 대한 어떤 위임 통치를 이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 준비하자. 실력 양성론을 주장을 했죠. 보통 실력 양성론자들은 되게 친일파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안창호는 그런 성격이 없어요. 별로. 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론자들은 대부분 친일파 성향을 갖고 있지만 안창호는 그런 성향이 없다는 거. 자,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무장투쟁만의 독립 쟁취의 최선이다. 예, 무장투쟁론을 주장하죠. 소련과 연대투쟁을 이제 강조했고, 그리고 소련과 교섭하여 시베리아 주둔 일본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동맹을 체결하고 독립군 양성지원군을 받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동희가 그 당시 내년 후부터 모스크바의 어떤 자금을 지원을 받았죠. 모스크바부터.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유용했니 횡령했니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이제 얘는 뿔 따고 나서 나간 거고. 자, 신채호 같은 경우에 민중혁명을 통해 독립을 칭취하자 이렇게 주장하죠. 이걸 민중의 집정혁명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교론을 비판하는데
요때 신채호는 무정부주의 성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무정부주의가 이제 민중의 집정혁명론을 주장했거든요. 요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인제 이런 걸 주장했는데 요때 외교를 비판하죠, 외교를. 그래서 그 유명한 말하죠. 어 그 당시 이제 그 이승만을 비판하면서 그 박 이승만을 비판하면서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갖다 파는데 그 당시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갖다 판다. 뭐 비판하잖아요. 이승만이 이제 그 당시 그 윌슨에게 신탁 통치해 달라고 위임 통치해 달라고 요구한 걸 이제 비판한 내용인데 자 이런 그 뭐냐면 독립 노선 간의 운동 간의 노선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인제 한번 봤고 그 밑에 이제 국민대표회의 의의를 적어 놨어요. 예. 그 국민대표회의 의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임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되죠. 지역적 한계나 인적 한계. 통치할 대상이 없고 통치할 국민들이 없잖아. 명확히 함으로써 독립운동 조직론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고요. 요때 이제 정분한 형태보다는 당적 형태가 당이 좋겠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서 정분한 형태보다는 당이 낫지 않느냐. 아 그래서 나중에 인제 민족유일당 운동의 어떤 바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1930 년대 민족유일당 운동은 당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당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독립운동 세력들을 절취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인제 임정의 성격 전환 계기도 해요. 임시정부 정통을 부인되면서 국외 당 조직의 최고 기관을 설립한 민족유일당 운동의 전개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줬다. 그래서 1930 년대 인제 임시정부도 하나의 인제 단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단체들이 하나 모아서 뭐냐면 '민족유일당이라는 걸 하나 만들자.'라는 어떤 기초가 제공될 수 있었던 거죠. 예. 요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임시정부의 의의를 볼게요. 의의. 자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에 최초의 공화제를 수입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제 정부를 수입했던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6년 동안 넘는 기간 동안 독립운동의 통합기구였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학계에 여러 가지 있어요. 통합기구였냐. 그래서 인제 그 너무 임시정부 범통 그 법통론에 근거를 해 갖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의견이 있고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다. 예. 그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죠. 그 헌법 전문에 나와 있죠. 예. 헌법 이건 재헌헌법부터 계속 나와 있어. 예. 3.1운동의 정신하고 이런 것들을 임정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이 3.1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자, 그다음에 재정비 사업을 보세요. 임정은 이승만을 탄핵을 했어요. 예. 이승만 탄핵한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이 사람이 첫 번째 탄핵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활동한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지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히려 한성 정부의 아유 죄송합니다. 한성 정부의 어떤 대통령, 집정관 이런 지위를 훨씬 더 선호했어. 왜냐하면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위정원회에서 뭐 실현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명칭보다는 대외적 활동을 한성 정부 대통령, 집정관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거야. 그게 이제 탄핵 대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미주 지역에서 거둔 돈 있죠. 대한민 국민의 자금을 유용했다. 어?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도중에 뭐냐 자기가 이제 챙기고 이걸 유용했다는 거 전달해 주지 않았다. 어, 그런 것들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해에 있어야 되는데 상해에 뭐 잠깐 6개월 있었나? 6개월 있고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이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예, 등등 해가지고 세 가지 이유로 이런 이유로 뭐냐면 탄핵을 받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탄핵을 받았고 이제 대통령에 물러나고 박은식이 제2대 대통령으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되죠.
박은식은 헌법을 개정해서 제2차 개헌이죠. 대통령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요. 예. 그 이걸 이제 5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정치적 부담하니까 김구가 국무령을 취임하고 헌법을 고쳐서 국무위원 주석을 차별하는 집단 지도 체제가 전환되었다. 국무위원들이 이제 집단 체제로 전환했죠. 3차 개헌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개헌을 진행을 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김구는 1931년 한인 예국당을 조직하고 한일 투쟁의 독립 투쟁을 새로운 한류로 개척하고자 했다. 이때 이제 한인 예국당을 조직한 게 뭐냐면 임시정부가 거의 이제 침체 상태니까 그 침체 상태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조직을 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임시헌법의 적용 범위는 종래 인민에서 강복 운동자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이제 임정은 독립운동 단체에 포괄한 정부라보다는 하나의 개별적인 독립운동 단체가 됐다.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 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당 운동도 어떤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임정은 초창기 때 반짝거렸다가 후에 1923년에 그 노선 활동을 이제 각각 이제 각각 이제 분열됐다가 결국에는 이게 오랫동안 이제 침체기 걷다가 다시 이제 부흥한 것이 뭐냐면 중일전쟁 이후야. 그래갖고 이제 요때 뭐 한국당립당 해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결성하고 강복군도 이제 뭐 만들고 이렇게 하죠. 통합한국국립당도 결성하고. 그래서 이제 되게 쉬운 문제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많이 나요. 여기 1919년에서 22, 23년 요 부분에 나오고 침체기 때는 거의 안 나왔죠. 예, 침체기 때는 거의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그러니까 중일전쟁 이후부터 해서 한국 강복권을 만들고 통합한국당이 결성된 그 부분 여기에서 많이 나오죠. 네. 한국 강복권 활동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게 좋은데 중간이 이게 좀 안 좋아. 임시정부는 요 정도야. 되게 좋다가 이렇게 여기 그래서 여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처음과 끝.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현장 지도체제 개편인데 여기 있네. 이게 원래 개편이 제가 편집한 게 아니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 몇 페이지야? 555페이지 55페이지 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편집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17번이에요. 네, 마지막 인증번호 17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2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부터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도표를 좀 그려놨어요. 구한말 때 예국개몽운동이 있고 의병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예국개몽운동은 나중에 20년대에 독립전쟁론과 절대독립론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은, 그러니까 말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네. 예국개몽운동하고 의병운동이 있는데 의병운동이 이쪽으로 계승된 거죠. 그 의병운동이 독립전쟁론과 절대독립론으로 계승이 되고 다만 이제 예국개몽운동은 여기에도 영향을 줬어요. 일부. 예. 독립전쟁론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국개몽운동은 이제 그 민족진흥운동, 교육진흥운동, 밀리터리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민족 개조론이 등장하면서 자치론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좀 변질되죠. 예.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이제 독립전쟁은 절대독립론을 기승한 신간회와 충돌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치론을 둘러싸고 그 당시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가 충돌하게 된다. 그리고 타협적 민족주의의 근원은 여기 보면 이런 그 밀대학이나 물산장려는 교육진흥 이런 것들로 계승이 된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로 이제 받고 그러면 신랑 양성 운동이죠. 신랑 양성 운동은 앞에 20년대 있죠.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예.
실력 양성 운동. 그 실력 양성 운동들이 상당수가 나중에 자치돈에 빠져요. 이 자치돈. 예. 자치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층위화되죠. 그렇다 해서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뭐냐면 친일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요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치돈에 빠져서 타협적 민족주의가 돼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를 보면 교육진흥 운동이나 뭐 청년의 운동, 울산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자치운동에서 친화돼 버리고 이런 경향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당장 독립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독립의 목표를 두고 지금은 일제 허용화돼서 일제 통치 어떤 법률 제도화돼서 그냥 실력을 양성하자 이런 내용이야. 교육도 열심히 하고 경제도 힘을 키우고 등등해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이 실력 양성론자들이야.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예국개봉 운동의 영향을 받아요. 이 실력 양성 운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뒤에 친화되고 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 내용도 각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실력 양성 운동은 1920년대에 등장했는데 그게 이제 배경이 됐던 게 3.1 운동에 대한 구미 결과의 냉담한 반응과 그다음 파리 강화이나 워싱턴의 좌절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 있던 일부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까운 장래에 일제로 독립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 절대 지금 당장 독립하자는 절대 독립 후퇴에서 사회진단을 받아들여서 먼저 민족의 실력을 키운 다음에 교육이나 뭐 경제활동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키운 다음에 뒤에 이제 하자. 그래서 선실력 후 양성 독립을 주장하게 돼요. 요거는 그 앞에 있었던 구한말 때의 그 예국개봉 운동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론자의 주장은 사회개조, 뭐 신문화 건설 등 문화운동을 제청하게 됐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교육 보급이나 민족자본 육성 그리고 정근대 시대의 정근대적 의식과 간스타파를 제시했다. 그래서 교육진흥운동이라든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지 울산장려회 문명 퇴치 운동을 또써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민족기업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앞에 이제 3.1 운동 이후에 회사 설립이 신고제로 전환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의 경제 침투도 많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민족들 우리 민족 자본들의 어떤 성장도 같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 기업들이 만들어졌는데 대개 두 가지 계열인데 하나는 대지주들 지주 자본들이 만드는 그 경성 방직 그 주식회사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성수 같은 사람이에요. 김성수. 이 사람은 이제 민족 그 운동가 평가받는지 하여튼 친일파가 욕을 얻어먹고 또 한편은 또 뭐냐면 또 민족 독립 운동가로서 평가받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 당시엔 인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 김성수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서민 기업도 등장했죠. 서민 출신의 기업도. 그래서 메디아스 공업이라든지 양말공, 고모신공 같은 서민 출신의 기업인도 새로운 산업 분야에 개척가 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의 기업은 그 수나 그 자본금이 일본 기업보다 훨씬 적었고요.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발각되면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안희제 그 백산사행 있죠? 이게 나중에 일제 간식과 탄압으로 해산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에 이제 뭐냐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죠. 이 물산 장려 운동은 한 3번 정도 나온 거예요. 예,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요걸 이제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